근데 정말 정기적으로 사회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탐구하는 시기가 돌아오곤 하는데 지금이 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깁생. MBTI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완전 보편화가 된 그런 시대였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것만큼 MBTI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MBTI라는 게 사람의 사회성이라는 거를 더 강조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외향적이라는 MBTI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MBTI 2 이상 이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나는 이가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뭔가 MBTI에 맞춰가지고 이런 발상을 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가 됐어요. 남들한테 나는 어떻게 보이고 나는 남들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성인이 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깁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깁생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미리 챗GPT한테 질문을 해두었습니다. 사회성 부족을 점검하는 열린 질문을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영상은 사회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남기는 영상이 아니고 이런 고민을 한다 라는 걸 남기는 영상입니다. 뭔 말 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내 말이 정답이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자, 1번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감정적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감정적 위로와 이성적 판단은 뭐가 다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해. 병원 가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슬픔을 전달하면서 판단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런 생각. 세상에는 어떻게 병원을 가라고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라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바른 위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대로 위로할 뿐이고 친구라고 했을 때는 내 친구의 위로 방식을 알기 마련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치 않은 위로 방식을 친구가 취했을 때 상처를 받을까요? 제가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MBTI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되다 보니까 니 왜 그렇게 함? 나는 이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살이, 요즘 감정 위로살이가 좀 더 힘들어진 것 같긴 함. 그러나 위로하는 방식이야말로 개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남한테 맞출 순 없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제 사이코패스라고 느꼈던 경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정신병자였을 때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족의 장례식장이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장을 갔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 분위기를 타서 올 수도 있잖아. 그때 저는 약간 다 부질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막 우는 행위가. 하물며 할머니랑 나는 그렇게 교류도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울지 않으면서도 울지 않는 내가 너무 좀 수치스러웠던 경험이 있어. 나는 왜 장례식장에서 울 수 없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 와중에도 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병자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아무튼 그것이 최초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결정적인 공감을 못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내 감정이 정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남의 감정에도 쉽게 공감할 수 없어. 내 감정이 너무 우선시가 돼버려. 남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해? 나는 더 슬픈 게 많아. 난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어. 내면이 이미 난잡한 상태에서 다른 외부적인 감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그때 느꼈고 최근에는 뭘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 나보다 어린 친구들, 물리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내가 겪어왔던 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나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고민 중 하나예요. 내가 이미 겪어왔고 나는 이미 해결책을 아는 상태의 그런 고민을 들었을 때 감정적인 위로를 못하겠고 저게 고민이 돼? 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케이스와는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는 내 내면이 너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 감정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공감을 못하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내 내면이 너무 확립돼 있어. 그거에 대한 정답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들으니까 왜 저걸 고민하지? 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동생 혹은 후배를 대하는 방식을 제가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진.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내 말 들으면 되는데 약간 이런 꼰대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당신은 얼마나 공감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면이 있는데 기쁨에는 최대한으로 공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펙트인 것 같아서. 그러나 한편으로 슬픔에 있어서는 좀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이 겪는 슬픔이 나한테 전파가 됐을 때 내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즉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슬픔을 좀 타자화시킨 경향이 있다면은 지금은 나까지 그렇게 슬퍼하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슬픔이든 분노도 그렇고, 물론 이게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스스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제 스스로의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문제될 건 없지만 사회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슬픈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있을 수 있어? 너 사이코패스니?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감이 안 되는데도 공감하는 척 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어땠나요? 아무렇게나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가 남친이랑 싸운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어마무시하게 공감 안 되죠. 어마무시하게 공감은 안 돼, 솔직히. 왜냐면 그 커플 사이에 있던 일을 제가 잘 모르는 이상 반응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사회성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도 있겠죠. 편파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상대가 너무 본인의 감정을 밀어붙이면서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을 때는 어거지 공감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못됐다. 화날 법하네. 에휴 이렇게 해버리는 편인데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화날 일인가? 라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공감하는 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남자애도 화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반대의 입장을 내봤자 좋은 반응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거지 감정적 공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반응을 안 할 순 없잖아요. 뭔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들리긴 하니까. 그것이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어찌됐던 건 흥미롭긴 하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적을 뿐이지 막 듣고 있으면 반응을 해야 하긴 하니 진짜 그렇겠다 하는 감정적 공감이 제일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 감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느낌이 들 때는 좀 부담스럽고,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옛날에는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쁨, 화남, 슬픔을 나눠가면서 공감을 조절했던 시기가 아니고 뭐든 일단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시기여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어. 그래서 옆에서 엄청 감정적인 친구가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너무 크게 반응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뭔가 아파. 뭔 말 알? 그렇게 돼요. 지금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말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회성이 있는 행위냐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깁색을 해봐야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상처 안 받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 감정적인 사람을 볼 때 좀 힘들어 보이긴 해. 너무 제 시선에서 해석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다음, 타인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는 편인가요? 굳이 기분 변화뿐만 아니고 타인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눈치를 못 채는 편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둔한 편이. 저의 이런 점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그건 것 같아요. 변화를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니고 눈치를 챘어도 눈치를 안 챈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갑자기 기분이 다운됐다든가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너 혹시 지금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봐야 그 친구의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안 물어보는 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의 감정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망칠 순 없어 라는 생각도 약간 있긴 해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화를 눈치채는 건 간단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냐 마냐는 아닌 쪽이 더 많다 입니다. 다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쉽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말로 표현하는 전반적인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어서 제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감정 표현하는 것도 서툰 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막 친구랑 본격적으로 내 감정을 늘어놓으면서 싸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그때 느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하게 된다면. 그러나 글로 적는 건 편하죠. 글로 적는 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말로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문장으로 표현한다기보단 리액션, 목소리의 크기 이런 외부적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과거에 들었던 말의 영향도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되게 로봇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감정의 유동이 없으니까 말투도 그렇고 그게 스트레스는 아니었지만 말을 듣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고쳐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가? 라고는 인식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노력했던 것들이 좀 이상하게 발현된 게 지금 말투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 어떤 점이 어렵나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쉽지 않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친해져야겠다라는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은 말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데 관찰자 혹은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다가가면은 그것만큼 질문이 쉬운 게 없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되잖아. 낯선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어렵지 않고 심적으로도 편한 것 같아요. 다음, 침묵이 길어질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옛날에 신경 썼어. 옛날이라는 것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친구 4명끼리 놀다가 갑자기 좀 침묵이 생겨. 전철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 때라든가 그런 거를 신경 썼던 시절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제 스스로의 체력이 떨어진 점이고 노는 시간 맨날 무슨 말을 해야지만 잘 놀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떠듭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친구와 있을 때 침묵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에 불편해했던 순간이 기억나나요? 최근에 좀 많죠? 예전에 비해서 말이 좀 직설적이게 변한 것 같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어도 어떤 때에는 그것을 티를 안 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못 참거든요, 그런 거. 못 참게 돼버렸어. 다 말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상대의 반응이 탐탁지 않을 때는 좀 많긴 했어요.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의 말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대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성 있는 대화가 상대의 받아들이는 방식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제가 못 참겠다는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긴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화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도 이해는 됩니다.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친구들끼리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말릴 거냐 말 거냐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말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니까 친구를 말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 그 길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감정이 좀 세요. 내 친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니까 말려야겠다는 감정보다는 물론 공존하긴 합니다. 제가 막 남을 위하고 친구를 너무너무 생각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듣는 편인가요? 듣는 편이죠. 내 말을 상대방이 재밌어 할까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있어서 말하고 싶은 거에 절반도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근데 요즘엔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문자나 메시지로 감정을 전달할 때 어려움을 느끼나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진지하게 서로의 감정을 토로해야 할 때는 문자나 메시지가 편한 쪽이긴 해요. 생각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SNS로 대화를 정말 안 하는 편이에요. 단톡에서만 대화하는 편이고 개인톡? 예를 들어 뭐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을 보낸다든가 친구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행위를 진짜 안 해요. 너무너무 안 해. 근데 약간 이 소셜미디어의 사회가 돼버렸는데 저는 너무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아직까지 끊어지고 그 끊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사라진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카톡으로 얘기했던 거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걸스 나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할 거면 단톡에서 얘기하지. 다 같이 알 수 있게. 겐톡으로는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정말 용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같긴 함. 이 습관은. 앞으로 더더욱 대면보다 카톡으로 이야기할 친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될 건데 좀 빨리 고치고 싶은 그것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친하느라는 그 보편적인 기준은 뭘까? 개인적으로 둘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사실 저한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친하면 안 친할수록 둘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남들의 보기에는 쟤네들 친한가? 처럼 보일 수도 있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연이 쌓이진 않은 관계니까 제 스스로는 뭐 그렇게까지 안 친해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친한 것이냐? 밥을 먹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 얻을 게 많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유의미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친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못할 것 같은 친구는 사실 저도 안 다가가는 편이고 그냥 지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시간 자체는 막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feel이 느껴지나 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연락을 자주 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연인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연애를 안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이 의무화되는 관계가 의미가 있나 싶어서거든요. 저는 막 의무적으로 연락을 할 사람이 있음에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좀 안 만들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의무적으로 막 연락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밥 먹었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생기면 하게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생기면 하기야 하겠지만은 제가 스스로가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어쩌면 평생.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피곤함을 느끼나요? 둘이 얘기를 해 막. 근데 둘이 동시에 알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우리 둘이서만 하는 행위를 정말 불편했어요. 그걸 왜 하지? 그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요즘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건 정말 피곤하죠.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 정기적인 연락, 카톡으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못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정말 좋은 SNS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DM을 보낼 건덕지도 많이 생기고 굳이 DM을 안 보내도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쌍방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SNS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친구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심했는데 지금은 또 제가 유학생이기도 하고 이미 제주도 친구들과 한 번 멀어진 상태고 그리고 또 4학년을 지났으니까 뭐 다양한 곳으로 취직을 한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가까운 데 사는 친구가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멀어서도 연락을 하면 안 끊기겠지만 연락을 안 하면 금방 끊기잖아요. 어차피 가까운 데 살든 멀리 살든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긴 해야 되고 연락을 안 하면 끊기는 건 마찬가지고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면 다시 연락할 생각은 드나요? 생각이 들면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목을 매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끊기든 말든 연락을 하든 말든 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있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인연이라는 거는 끊기면 또 생기기 마련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약간 유동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끊긴 친구를 다시 막 찾으려고는 안 한 편인 것 같아요.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은 잊히잖아요. 슬프게도. 근데 가끔 먼저 연락이 오는 친구들은 너무 반가워서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러죠. 제가 먼저 한 경험은 아직까지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편인가요? 지금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 고민이 남들에게 털어놓아도 괜찮을 정도의 고민인 것 같아서 그래요. 과거에는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감정적으로는 많이 안정이 된 상태고 제가 고민을 털어놓아봤자 어떻게 보면 남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기 때문에 털어놓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남들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참고로 안 친한 사람한테도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굳이 친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타이밍에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유의미한가 그렇지 않느냐
있느냐입니다. 내게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을 주더라도 그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나의 성장 혹은 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어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한편 만나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뭔가 더 이상의 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여. 그러면은 굳이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의미하다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긴 합니다만 유의미한 친구가 아니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실망했을 때는 실망하고 실망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실망은 실망대로 남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그 친구가 그런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너 지금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였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 것 같아.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단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반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소외감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반 애들끼리 두루두루 지내야 하는 게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 박혀 있었고 어쩌면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막 반 친구들이랑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사회 일원 중 하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좀 더 다 친하고 약간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를 원했나 봐요. 제가 이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를 지금 1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반 전에 시작했을 때 텃세가 너무 심한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나 살다가 그런 텃세는 처음 느껴봤어요. 일이 있어. 내가 막 하려고 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잘 모를 테니까 저희가 쉬고 있어. 우리가 할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나를 점점 이렇게 소외시키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텃세가 엄청 심했었어요. 지금은 잘 친하게 지내는데 모두들. 그리고 신인도 많이 들어와서 제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더 잘해주거든요. 신인들한테. 그때는 그랬어.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들어오는 신인한테 다 그래요. 지금도 그 선배들은 현재 신인들한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알바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내 탓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집단과 어울리지 못할 때, 집단에서 소외를 당할 때는 집단이 이상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외가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각자 사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아무튼 나한테는 잘못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생각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것이 왜 편하다고 느끼나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남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있겠죠. 정말 혼자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버추얼 유튜버 이런 것들은 남들은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 얘기해도 저도 재미없고 남들도 재미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맨날 그 라덴짱만 봐. 뭐 그런 것들이 재밌기 때문에 즉 저는 남들과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아질 때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하고 막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전이 되는 시간이고 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여기 마지막 쪽에 있는 질문들이 다 뭐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나요? 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라든가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요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느끼나요?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정도로 인간관계를 막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만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성에 대해서 깁생을 하게 됐는데 사회성이란 뭘까요? 다시 돌아온 깁생 타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인간관계에 의지하냐 마냐? 혼자 있는 게 외롭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인간관계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도 외롭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인간이란 존재가 흥미롭고 아무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제가 또 어떠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지 지금 10대에서 20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그때의 저는 사회성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고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바입니다. 사회성 이야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막 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논문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책이나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 그런 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비장애인인 어른인 나는 이미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고 그 상태로 사세요가 정답인 걸 수도 있음. 어른의 사회성에 대해 파헤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세대에서 그런 책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울감이나 사회성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책들. 혹시나 무언가 좋은 문헌을 발견했다면은 그걸 또 참고를 하면서 깁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